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꾸란지 PD입니다. 얼마 전에 갤럭시 북2 프로를 이용해서 12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프로세서와 이 인텔 아크 그래픽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보여드렸는데, 프로세서의 성능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갤럭시 북2 프로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갤럭시 북2 프로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노트북인지 지난 2개월간의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껍데기부터 내부 성능까지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북 프로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살펴봤어요. 갤럭시 북2 프로는 CPU 종류나 저장 용량 등에 따라서 여러가지 모델이 있는데, 제가 리뷰를 위해 가져온 제품의 모델명은 NT950XEE X71AG입니다. 주요 스펙을 빠르게 짚어보면 12세대 인텔 코어 i7-1260P CPU, 인텔 아크 A350M 외장 GPU와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GPU, LPDDR5 16GB 램, PCIe 4세대 M.2 512GB SSD, 15.6인치 FHD 상도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68Wh 배터리 등을 탑재하고 있어요. 갤럭시 북2 프로는 구매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유동적인데, 2022년 6월 즈음에 15.6형 기준으로 옵션에 따라서 i5 1240p 탑재 모델이 140만원대에서 시작하고 i7 1260p 탑재 모델은 190만원 내외에서 시작합니다. 2021년에 나온 갤럭시 북 프로와 비교를 하면 딱 잘라지는 건 아니지만, 옵션에 따라서 작게는 20-3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요. 갤럭시 북2 프로의 디자인은 아주 깔끔합니다. 상판에 삼성 로고가 튀지 않게 슬며시 들어가 있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색상은 그라파이트와 실버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그라파이트입니다. 노트북을 접은 상태에서 돌려가면서 보여드리면 특별한 포인트가 없어서 조금 밋밋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커버를 펼친 상태에서도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제가 노트북 리뷰할 때마다 직접 돌리니까 턴테이블 하나 사라고 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 멋지게 찍은 모습보다는 실제와 가까운 평범한 느낌을 전해드립니다. 갤럭시 북2 프로는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갤럭시 북 프로와 색상 이외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북 프로에서 많이 울렁거렸던 합판이 이제는 거의 울렁거리지 않아요. 이것은 합판의 강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기보다는 합판 한쪽을 함께 보면 갤럭시 북2 프로가 합판이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지지대를 가운데와 측면 모서리에 넓게 부착해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35.54cm, 세로 22.58cm로 15.6형 노트북 중에는 작은 편에 속하고, 두꺼운 곳 위주로 두께를 측정해 보면 1.267cm가 나와서 매우 얇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울에 올려보면 무게가 1.19kg이 나오는데, 크기와 두께까지 함께 고려해서 보면 휴대성이 무척이나 좋은 노트북임을 알 수 있어요. 전작인 갤럭시 북 프로도 그렇고 갤럭시 북2 프로도 다른 건 몰라도 휴대성만큼은 깔 게 없습니다. 갤럭시 북2 프로는 측면을 보면 왼쪽에 HDMI, 일반 USB-C,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C 포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USB-A 포트, 3.5mm 오디오 콤보 잭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얇고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확장 포트가 풍족하지는 않아도 부족함 없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쓸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판단이 드는데, 외장 메모리 슬롯이 UFS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프로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삼성은 2019년 이후에 나온 다수의 노트북에서 UFS를 쭉 지원하다가 2021년에 갤럭시 북 프로에서 UFS를 돌연 빼버렸고, 갤럭시 북2 프로도 똑같습니다. 측면에 이어서 합판을 열어보면 두 개의 쿨링팬과 한 개의 히트파이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히트파이프 아래로는 SSD가 장착되어 있고, 여분의 SSD 슬롯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4340mAh 용량의 배터리가 넓게 자리 잡고 있고, 배터리 양옆으로 스피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히트파이프가 하나라서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데, 초경량 제품군에 있는 노트북임을 감안하면 그래도 히트파이프를 굵직하게 만들고 두 개의 팬을 장착한 것은 나름 괜찮아요. 발열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바로 뒤에 퍼포먼스 분석에서 보여드립니다. 인텔의 12세대 CPU에 인텔의 외장 그래픽카드인 아크 그래픽 A350M을 탑재한 갤럭시 북2 프로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나 퍼포먼스죠. 그런데 인텔 다이나믹 튜닝 테크놀로지 DTT라고 부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드라이버가 성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DTT는 시스템 제조업체가 시스템 성능, 배터리 수명 및 발열에 맞게 시스템을 동적으로 최적화하도록 만들어주는데, 내장 GPU와 외장 GPU 중 하나를 사용하게 만들거나 CPU와 GPU의 소비 전력을 조절해서 성능을 제한하기도 해요. 그래서 벤치마크부터 게임 테스트까지 DTT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와 DTT를 껐을 때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갤럭시 북2 프로가 갤럭시 북 프로와 비교해서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도 알려드립니다.
먼저 CPU의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인코딩 성능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시네벤치 R23이나 3D마크의 파이어스트라이크의 피직스 스코어, 타임스파이의 CPU 스코어를 통해서 인텔 12세대 CPU를 탑재한 갤럭시 북2 프로가 11세대 CPU를 탑재한 갤럭시 북 프로 대비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인텔 12세대 CPU의 코어 수가 늘어나기도 했고 성능을 강조하는 P코어가 들어가면서 열 설계 전력이 15W에서 28W까지 증가한 영향도 있어요. 이어서 아이리스 X 내장 GPU만 탑재한 모델의 테스트 결과를 보면 갤럭시 북2 프로가 조금 앞서는 부분도 있긴 한데 갤럭시 북2 프로의 램이 LPDDR5고 갤럭시 북 프로의 램이 LPDDR4X로 차이가 나서 영향을 주는 점까지 고려하면 내장 GPU의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삼성은 갤럭시 북2 프로에서 외장 그래픽카드 옵션으로 엔비디아가 아니라 인텔의 A350M 아크 그래픽을 선택했습니다.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타임스파이의 그래픽 점수를 보면 그럭저럭 괜찮아요. A350M은 인텔 아크 그래픽 A 시리즈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엔트리급으로 엔비디아에서 MX450 정도의 위치에 있는 외장 그래픽 카드입니다. 3D마크 점수는 CPU와 GPU가 내는 최고 성능을 점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점수만큼의 성능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도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타임스파이 모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 부하가 덜한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DTD 설정과 상관없이 92에서 94%의 안정성을 보여주는데 부하가 더 심한 타임스파이는 DTT를 껐을 때 안정성이 96%를 넘어가지만 DTT를 켜면 표시나기 스로틀링이 많이 걸려요. 한마디로 갤럭시 북2 프로를 사용할 때 조금 높은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무엇인가를 한다면 DTT를 끄고 사용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딱히 고사양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DTT를 켜두고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DTT를 끄면 발열이 조금 더 발생하기는 해요. 게임 테스트는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를 DTT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도 하고 DTT를 끄고 나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을 이 정도로 할 수 있구나를 확인하면서 DTT를 껐을 때 게임 프레임이 얼마나 향상되는지와 CPU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먼저 롤은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음으로 아주 충분하게 잘 즐길 수 있고 부하가 심한 게임이 아니라서 그런지 DTT 유무가 게임 성능에 딱히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음 오버워치는 그래픽 설정 높음으로 플레이를 했고 DTT를 끈 상태에서는 평균 프레임이나 하위 1% 프레임이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이 돼요. 오버워치는 게임 특성상 움직임이 빠르고 많다 보니까 프레임 방어를 위해서 CPU의 성능이 매우 중요한데 DTT를 끄면 CPU의 소비 전력이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프레임 방어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음, 렌더링 크기 90으로 테이크 맵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오버워치와 비슷한 경향성으로 DTT를 껐을 때는 옵션을 조금 포기했지만 제법 프레임 방어가 돼요. 다만 CPU의 온도가 오버워치와 마찬가지로 10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게임 테스트는 내장 그래픽카드만 탑재한 모델로도 진행을 했고 인텔 12세대 프로세서와 11세대 프로세서의 실사용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갤럭시 북 프로의 테스트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음으로 플레이한 롤은 북2 프로와 북 프로 모두 충분한 프레임이 나오는데 북2 프로가 조금 더 좋아요.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CPU의 성능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오버워치는 그래픽 설정 낮음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북2 프로가 북 프로와 비교해서 눈에 확 띌 정도로 차이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배틀그라운드는 GPU의 영향도 많이 받다 보니 북2 프로와 북 프로 사이의 프레임 격차는 크지는 않고 내장 그래픽이다 보니 북2 프로의 성능이 게임을 못할 수준은 아닌데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정도는 아니죠. 게임 테스트를 통해 CPU의 내부 온도를 확인했고 우리 손에 닿는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발열도 체크를 합니다. 인텔 12세대 i7 1260P와 아크그래픽 A350M 조합에서 DTT가 작동할 때는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중에 손이 닿는 키보드 위 온도가 최고 41도대인데 DTT를 끄면 성능이 올라가면서 최고 44도대가 나와요. 경량 노트북에서는 최고 온도가 44도대라면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라서 DTT를 끄고 써도 됩니다. 이어서 아이리스 X 내장 GPU 모델은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중 갤럭시 북2 프로는 최고 39도대가 나오고 갤럭시 북 프로는 40도대가 나오는데 차이가 1도 이내로 비슷해요. 인텔 12세대 CPU의 TDP가 28W인 점을 감안하면 15W인 11세대보다는 발열 관리가 더 잘 되는 거죠. 갤럭시 북2 프로 쿨링팬의 소음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정도인데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44dB이 나와요.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노트북을 켜서 소음이 가장 작을 때 측정해보면 44dB이 조금 넘고 팬이 최대로 돌아가서 소음이 가장 클 때는 49dB 내외가 나오고 중간중간 50dB이 살짝 넘어가는 순간도 있습니다. 배경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실제 팬 소음인데 사용하면서 거슬린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어요. 갤럭시 북2 프로에서 아쉬운 점을 넘어서 단점이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5.6형 북두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OLED를 사용하고 FHD 해상도를 지원해요. 15.6인치 OLED 디스플레이에 FHD 해상도라는 게 무조건 깔만한 스펙은 아닙니다. 노트북을 계속 써보면 그럭저럭 괜찮아요. 다만 옵션에 따라서 20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갤럭시 북두 프로가 가지고 있는 가격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OLED를 사용하는 노트북들이 이제는 시장에 제법 있는데 100만원 조금 넘는 가격대에서는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고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나 150만원 아래에서 판매된 노트북들을 보면 못해도 QHD 해상도는 지원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사용할 때 해상도에 따라서 한 번에 표시되는 정보의 양이 달라서 해상도가 FHD면 QHD나 4K에 비해서 사용성이 많이 떨어져요. QHD급 해상도를 지원하는 2대 LG 그램을 가져와서 FHD급 해상도와 QHD급 해상도로 설정한 모습을 보면 워드를 100% 배율로 여러 페이지 보게 할 때 표시하는 페이지가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낮은 해상도의 배율을 조절해서 비슷하게 보이게 할 수는 있는데 픽셀 수가 작으니까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죠. 이어서 두 개의 웹 브라우저를 동시에 띄워놓고 봐도 100% 배율 상태에서 표시되는 정보의 양이 많이 다른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갤럭시 북2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전작인 북 프로와 비교해서 눈에 띄는 달라진 점이 없고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로 가독성이 조금 좋아졌다는 평이 있는데 번갈아서 써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장비를 이용해 측정해보면 색 재현율에서는 차이가 없고 화면 밝기는 100% 설정해서 북 프로가 325.5니트가 나올 때 북2 프로가 402니트가 나와서 확실히 더 밝아졌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정리하면 갤럭시 북2 프로가 전작과 비교해서 사용자들이 제기했던 불만이 개선된 부분이 딱히 없는 수준이고 절대적으로 여전히 비싼 가격에 어울리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노트북에 영상을 틀어놓고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북2 프로나 북 프로의 디스플레이를 구분할 수 없을 겁니다. 휴대성을 강조한 초경량 노트북은 배터리 사용 시간도 중요하죠. 갤럭시 북2 프로는 화면 밝기 100%, 볼륨 30으로 와이파이 연결해서 4K 60프레임 영상을 재생해보니 아이리스 X 내장 GPU만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 5시간 51분이 지나서 꺼졌습니다. 절대적으로 사용 시간은 준수한 편이에요. 함께 테스트를 진행한 북 프로는 동일한 조건에서 약 7시간 18분이 지나면서 꺼졌습니다. 북2 프로와 북 프로의 배터리 용량은 동일한데 소비 전력이 더 큰 12세대가 11세대보다는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충전 시간은 북2 프로와 북 프로가 차이가 없이 1시간 경과 시 75% 내외, 1시간 30분 경과 시 100% 가까이 충전됩니다. 갤럭시 북2 프로를 사용하면서 전작과 비교해서 CPU 성능 다음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판단한 것이 키보드와 터치패드예요. 갤럭시 북 프로의 키보드가 아쉬움이 있었다면 북2 프로의 키보드는 초경량 라인업에 있는 노트북들 중에서는 중상급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타이핑식 키를 누르는 힘이 전작보다 덜 들어가는데 키의 탄력은 괜찮아서 편해요. 터치패드 역시 확실하게 좋아졌는데 모서리 클릭 시 싼티나는 느낌이 많이 사라졌고 터치감이 더 부드러워져서 좋은 느낌을 줍니다. 키보드만큼은 아니지만 스피커의 소리도 북2 프로가 북 프로와 차이가 좀 납니다. 전체적으로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고 이니저로 튜닝된 느낌이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스펙상 최대 출력이 북 프로는 4W인데 북2 프로는 5W인 것도 달라진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웹캠이 갤럭시 북 프로에서 720p였는데 갤럭시 북2 프로는 1080p를 지원합니다. 카메라를 켜보면 그럭저럭 쓸만하고 스튜디오 모드가 있어서 움직임에 따라서 화면을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오토 프레이밍이나 아이패드의 센터 스테이지 같은 거죠. 삼성 노트북 갤럭시 북2 프로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북 프로와 비교를 하면서 달라진 부분까지 체크를 했으니까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됐을 거예요. 꼭 삼성 노트북을 사야 하는 게 아니라면 가성비를 많이 중시하는 입장에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삼성 노트북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갤럭시 북 프로보다는 CPU, 램, 스피커, 키보드 등 향상된 부분이 있으니까 20-30만원 정도 비싼 정도까지는 갤럭시 북2 프로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북2 프로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북 프로와 비슷하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북2 프로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절대적으로 생각해보면 가격이 비싸니까 무조건 삼성 노트북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